오늘 브리핑은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화면 아래 그 통역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경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틀 후인 7월 24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올해 2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떤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신념과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 긴급 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그 현장에서 활동해온 케이트 화이트 긴급 프로그램 매니저의 발표를 듣고 나서 또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케이트 화이트 매니저님은 호주에서 수술장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1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 에볼라, 또 시리아 내전, 또 로힝야 난민 등 긴급 구호 대응 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현재는 국경 없는 의사회 제네바 운영본부 긴급구호 데스크에서 긴급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케이트 화이트 매니저님의 발표를 듣기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님은 2015년에 한국 사무소에 부임하셨고, 그 이전에는 약 20년간 르완다, 아이티, 레바논 등에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 코펜스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임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국경 없는 의사회를 대표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론칭을 하는 새로운 시리즈 포커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커스 시리즈의 목표는 한국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증인이 되고, 또 MSF가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 구호 단체로서의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현재 MSF의 활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증인이 되는 것은 MSF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DN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포커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요. 또한 그 현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8월 25일에 저희가 두 번째 포커스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힝야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포커스 시리즈는요, 우크라이나와 또한 한국에서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활동가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여행 금지 국가 제도를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인도적 활동가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을 해서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합니다. 현지에서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죠. 모든 환자에 대한 완전한 접근은 인도적 활동의 필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과 경험과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예멘, 아프가니스탄,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행 금지 제도로 인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인도주의 기관은 한국인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F는 한국 정부가 이 여행 금지 정책을 재고를 하고 인도주의 단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행 금지 제도는 인도주의 활동을 범죄시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 단체들이 공정하게 또 국제 인도법에 따라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케이트 화이트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트 화이트님은 긴급 프로그램 매니저이시고요. 오늘 케이트 화이트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포커스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MSF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토미르에서는 혈액 에이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또 새로운 치료법을 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네츠크나 루한스크가 독립공화국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분리가 되었을 때부터 저희가 활동을 동부 지역에서 했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 인구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발하였을 때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동이 어려워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2014년부터 진행된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동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분쟁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수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죠. 이제 외부에서 보여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긴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 심화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굉장히 경험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2월 전까지만 해도 MSF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외국인으로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 되어서 러시아 군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뭐 크림반도 또 다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MSF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다행인 점들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의료 시스템은 기능이 굉장히 양호하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료 시스템인데요. 병상 수 같은 경우에 인구수에 비해서 유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병상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10,000명 이하의 마을일지라 하더라도 그 마을에 200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외상, 부상과 같은 그 어떤 초기에 필요한 도움을 생각을 했을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부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은 국가를 떠나지 않고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했고요. 심지어는 병원 내로 이동을 해서 병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외상이나 외상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꽤 잘 대응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의료시설 간에 이송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영상에서의 그 기차를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부근에 있는 지역에서 초기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후방으로 그 환자들이 이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그 외상치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그 의료 시스템이 외상이든 자동차 사고든 이런 심각한 환자들을 돕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F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활동을 몇 가지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기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분쟁 지역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강 이슈들 같은 경우에 큰 그 필요가 점점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들이 많은데요. 간질, 고혈압, 또 심장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조기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아무래도 심각한 환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가 생기면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양상은 그 문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분쟁이 굉장히 활발하고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크게 됩니다. 약이 없기도 하고요. 약이 있더라도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최근 몇 주간 살펴보면 공습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 부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내에서 또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MSF가 어떻게 하면 도무살,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단체 커뮤니티 기반의 대피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MSF는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일상으로 필요로 하는 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생활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각 사람들이 도미사일 패키지라는 그 거주지 패키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매일 필요한 일상 아이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그리고 음식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외부 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쟁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된 것이고 또 다른 분쟁 상황에서 저희가 배우게 된 것인데요. 이 아이템은 사실 MSF에서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배터리 팩인데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외부 가족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외부에 있는 세계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와 분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격 소리를 듣고 폭격으로 인한 진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무슨 일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또 웰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케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전선 부근에 있는 병원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들이 결국에는 전기나 물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노미 패키지라는 어떤 자율성 패키지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2주 동안 적어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를 출산한다거나 C-섹션을 한다거나 또한 외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이 전기나 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8곳의 병원에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되었고, 물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선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멀어져서 다시 물이나 전기를 복구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전선이 또 아예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똑같이 이제 이러한 물이나 전기를 복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저희가 국내 실향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피소는 사실 그 지역에 따라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 안에 대피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수업을 중지한 곳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결정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생활 환경 면에서 그 쉘터를 운영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샤워, 뜨거운 물, 또 화장실, 또 요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주민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율성이 아직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동진료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그 역량을 확장하는 동안 치료 서비스 확장하는 동안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매우 적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물가나 생활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폭격을 당해서 무너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집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전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 저렴한 지방으로, 시골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MSF의 모든 활동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병원이건 대피소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유도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마리오폴이나 또 다른 동부 지역에서 온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동안 지하실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이나 음식이나 특히 난방 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하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가족을 잃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잃었죠. 일자리, 직장, 집, 중요한 재산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 분쟁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아 보였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남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특히 그 남자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에 참가해야 될 의무가 남자들에게 있는데요. 18살에서 65세 사이에는 그 전쟁에 언젠가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잃었거나 아니면 남성 가족 구성원이 전쟁에 참가를 해야 돼서 헤어지거나 또 예를 들어 10대 아들이 있다면 그 18세가 되어 간다면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내 10대 아들을 왜 다른 외국으로 보내야 되나 하는 걱정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분리되고 헤어지는 상황과 또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지지할 수 있던 그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집, 사회적인 지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first aid, 심리 응급 지원부터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적인 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MS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케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스펙트럼을 다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적인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살펴본다면 심리응급 지원이라든지 초기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임상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됐을 때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MSF는 이미 10년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고 아직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F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성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성 젠더 기반 폭력에 관련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력 문제이 시작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사례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여성들과 그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SF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5달이 지났습니다. 2월만 해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분쟁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기 속 위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위기 속의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쟁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발발하고 퍼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홍역이 발발하고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백신 커버리지는 높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고요. 백신 기피 현상이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 가운데 꽤 높습니다. 2018년에 홍역이 한번 발발했었고요. 또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발발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발발을 했죠.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 세 가지 전염병이 잠재적으로 크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콜레라가 이제 퍼진 적이 있었는데 2021년이죠. 이런 동부 지역에서 특히 콜레라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미 교육을 잘 받아서 콜레라 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이분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은 병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또한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 물이나 어떤 기반 시설이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사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기차 현상 기억나시죠? 르비브로 이제 향해서 르비브에 도착한 기차인데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내리면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앰뷸런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르비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과도 이런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조율이 돼서 이미 사전에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어느 곳으로 이송될지 매우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기차 내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의료 치료뿐만이 아니라 요 왼쪽 남성분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어려운 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 안에서도 정신적 치료, 상담 이런 것도 제공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서비스와 연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을 곳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직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어떤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한 사람의 총체적인 필요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셉션 센터인데요. 저희가 그 국내 실향민 센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용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것인데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리오폴에서 이제 대피를 해서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전에는 마리오폴에서 지하실에서 3, 4주간의 시간들을 버텼던 분들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외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보건부와 함께 이런 심리적인 퍼스트 에이드, 심리적 응급 도움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가 필요한 분들, 또한 사회적 복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기저 질환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때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것과 매우 달랐던 점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미디어 서커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미디어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마지막 호송차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30명의 40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자입니다. 뭐 의료진들이 아니고요. 활동가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활동가들의 시간의 상당한 부분이 그 대피소에 있는 어떤 그 언론인들의 그 그룹들을 통제하는 데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CNN 위기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 정보, 현장 스토리를 취재하고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이것이 저희에게는 사실 굉장히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이 지도를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그 주변국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MSF는 다행인 것이 우크라이나에만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벨라루스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닫고 있는 모든 인접국에 모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각각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양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폴란드라든지 많은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관과 연계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연대감을 느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굉장한 노력과 또 시간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쟁이 시작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분쟁이 점점 지연이 될 수 있도록 지연이 될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구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오히려 구멍이 더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 서비스의 갭이라든지 어떤 도움의 갭이라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유럽 국가들이 그 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어린이들입니다. 가족 전부가 온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이라든지 남편들은 조부모라든지 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멀리 이동을 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멀리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아예 희망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 스태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가족들이 외국으로 이제 대피를 했는데요. 우리 스태트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을 주말에만 만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이제 난민 지위를 획득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지 그 지위를 획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아니면 방문하러 돌아가게 된다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또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국경을 넘는다면 그 남성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남아서 국가를 보호하고 모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이 정신건강적인 여파도 있습니다. 가족이 분리되고요.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케이트 화이트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 또 국경의사회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또 장기화가 될 경우에 또 어떤 위협이 있는지 또 어떤 우려사항들이 있을지 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들을 그 케이트 화이트 매니저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사전 신청해 주신 분께서 남겨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발표 중에 또 참석자 분께서 또 남겨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 지역에서 긴급 대응 활동을 할 때 구호 활동가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답변을 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MSF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그 안전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리스크나 또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위험과 관련된 정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버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각각 지역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 간의 이동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주거할 곳을 찾을 때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활동하는 모든 곳, 또 우리가 주거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지하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폭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곳에서 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모두 지하실로 내려가서 이제 벙커라고 부르는 곳에 내려가서 한동안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지하실에는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통신 기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해 놓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가장 빠르게 뭔가 일어날 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남은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환경 아닙니다.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되는 모든 활동가를 위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다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그 미션을 계속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대응 활동은 어떤 기준이나 정보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떻게 활동의 범위나 방향성이나 또 우선순위들을 조정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 활동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또한 그곳에 이미 활동을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지역에 중복되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현재 가장 큰 파트너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보건부입니다. 보건부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이 약화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활동하는 다른 곳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을 시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2월 초기만 해도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치료 같은 것은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그 외상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환자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트리아지라고 부르는데 그 환자들의 그 상황을 이제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분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시스테미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6주 안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고 현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SF가 변화하는 그 니드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지금 참석자분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사님께서 전쟁 전후에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또 정신 건강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많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응급 치료 외에도 그룹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적응 기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둘러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활동과 엮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술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거나 뭔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심리 그룹 세션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드닝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 야채를 기르고 이런 활동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단체를 찾아서 함께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대1 어떤 임상적인 상담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떤 심리 상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임상 심리적 치료사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약을 제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GP라고 어떤 가정의 같은 일반 의과에게 정신과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WHO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정신과 트레이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엮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되고 또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족을 떠나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지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중요한 활동 원칙이 중립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민감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중립성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또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스텝들이 우크라이나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또 임적국에 있던 MSF의 원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MSF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현지 직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 살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실천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를 모든 그 지역 간에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 모든 레벨의 국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보건복지부, 국방부 이런 어떤 중앙정부 레벨에서부터 현지 정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SF고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을 돕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사실 러시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긴장이 고조되는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도 역시 그랬고요. ITRC라는 어떤 기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현지 대중들의 어떤 반발을 좀 샀었는데요. 애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MSF도 배울 수가 있었죠.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한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 지 2014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그 한 동부 그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활동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유 혈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살고 있건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건 러시아에 살고 있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분쟁, 이 위기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긴장은 언제든지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 직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잃은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트 화이트님, 제네바에서부터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또 국경없는 활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우크라이나 대응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네바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신 케이트 화이트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이제 오늘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나 저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는
알아보실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